아버님은요, 저희 집 이미지랑 안 맞으세요. 비에 젖은 저를 멀뚱히 바라보던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으려 하자 신발장 더러워진다며 제지를 했습니다. 그 집 제가 사준 겁니다. 25년 국수집 하며 모은 돈,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고 싶어 전 재산을 털어 외아들 부부에게 사준 서울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는 SNS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었습니다. 올화이트 인테리어, 북유럽풍 주방, 수입 가구. 제가 사준 그 집에서 협찬으로 돈을 벌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집 분위기랑 안 어울려요.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그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도 손주가 보고 싶어 어렵게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올라갔는데 저는 결국 현관 앞에 서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더 이상 참고 이해하고 기다릴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사준 아들 부부가 사는 그 집을요. 그리고 그 결심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세월의 온기는 당신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 목 안쪽으로 남은 기침이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제 가슴 안엔 얼음 같은 게 들어앉은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문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잠깐 눈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명의는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5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아내와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들 결혼하면 집 하나는 우리가 꼭 해주자. 그때만 해도 정우는 직장에 겨우 자리 잡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냈던 시절. 그런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적금과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까지 모아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죠.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에 집 사진을 올리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인테리어였지만 이젠 집 전체가 화보 세트장 같았습니다. 수입 가구, 수입 커튼, 수입 조명 모두가 흰색, 흰색, 흰색. 그 안에서 저는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아이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손주들은 저를 보면 할아버지 왔다 하며 달려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색한 미소만 짓거나 엄마 눈치를 보며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 신발 더럽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게요. 그리고 결국 그날 비 오는 날, 그 결정적인 장면을 겪고 난 뒤에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팔아야겠다고. 집 팔 거라고? 혜균이는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년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컸고 지금은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 장례식에도 누구보다 먼저 와서 저를 붙잡고 울던 친구죠. 진호야, 내가 뭐라 했어? 아들한테 등기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안 넘겼잖아. 아직 내 명의야. 그 말에 혜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며느리, 도가 지나쳤다. 혜균이는 노트북을 꺼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내 앞으로 돼 있네. 다행이다. 너 말대로 지금이라도 매물로 내놓자.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혜균이는 자주 거래하던 사무소가 있다며 김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광진구 새 아파트요. 매물 잘 나오면 대기자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상태도 좋고 요즘 SNS에서 유명한 집이면 더더욱요. 김 실장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었던 듯. 혹시 그 화이트톤 인테리어 하시는 그분 집 아니세요? 라고 묻기도 했죠. 그 집 맞아요. 혜균이는 냉정하게 대답했고 저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15억에 내놓죠. 이야 5년 만에 거의 2배네요. 제가 7억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저렸습니다. 그 집이 그만큼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집에서 내가 밀려났다는 현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이죠. 정리하자, 진호야. 감정은 접어. 이건 너의 남은 인생을 위한 거야. 혜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무언가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나왔습니다. 부부인데 그 집 인테리어를 보고 관심 가졌다네요. 심지어 집 안도 안 보고 계약하겠다네요.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이 진행됐고 혜균이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계약금만 입금되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일까?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발장이 오염되면 곤란해요. 그래, 거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 생각이 또렷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나흘쯤 되었을까.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전화가 온 거였지만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 우리 집이 매물로 올라왔대요. 광진구 5호 부동산에서 봤어요. 실수인 거죠. 실수 아니야. 내가 올린 거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침묵 끝에 정우의 목소리는 더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을 왜 파세요? 우리 사전에 얘기도 안 하시고. 너희 집 아니잖아. 뭐라고요? 집 명의는 내 이름이야. 내가 산 집이니까 내가 파는 거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팔면 우리 갈 데도 없어요.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내가 신경 써야 할 문제냐?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잘못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다. 정우는 숨이 멎은 듯 말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울먹이며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아이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는 말들이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는 그렇게 쓸쓸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집은 안 됩니다. 제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날처럼 말이죠. 정우는 흐느꼈고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손을 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정우와 달리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목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발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버님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 그날은 촬영이 있었고 협찬사 대표가 직접 온다던 날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던 거예요. 그게 아버님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그땐 몰랐어요. 아니, 그냥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말은 점점 엉켜갔습니다. 사과인지, 자기 변명인지, 아니면 그저 집을 되찾고 싶어서 꺼내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그날 내게 뭐라 했는지 기억은 하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발장 더러워진다. 우리 집 이미지에 안 맞는다. 그게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그 집에 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거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이 걸린 집이에요. 방송도 그렇고 팔로워들도 그렇고 이제야 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텐 인생이 걸린 집일지 몰라도 내겐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담긴 집이었다. 그런데 넌 그 문 앞에서 나를 쫓아냈어.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비 맞으며 쫓겨나던 제 모습이 떠오르자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계약금도 받았고 매수자와 약속도 끝났어. 한 달 안에 나가. 그게 마지막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무언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매각이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입금했고 잔금일도 잡혔습니다. 혜균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정이야.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는 내용 통보하자. 계약이 끝나고 나니 마음속에서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그 집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젠 거기에 더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혜균이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 이런 제목의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인테리어 망친다며 우리 집을 팔겠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흰색 커튼 사이로 흐릿하게 찍힌 노인의 뒷모습. 그리고 설명 없이 이런 분들 때문에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폭이야. 댓글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돈 벌더니 결국은 등 돌리냐? 집 사준 분을 인테리어 망친다고 표현해. 협찬사들은 이런 거 못 보면 안 되겠다. 도대체 부모님을 왜 이렇게 대하냐? 혜균은 캡처한 화면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뭔가 걸어오면 증거로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팔로워 수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6만 명이 넘던 계정이 이틀 만에 4만으로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2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협찬사들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구 회사에서는 메일을 보냈다고 했고 가전업체에서는 SNS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한 인테리어 브랜드는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혜균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이제야 아는 거지. 며느리의 그 유명하던 계정은 그렇게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정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정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주는 동료 몇 명이 있었고 며칠 뒤엔 팀장이 슬쩍 말을 꺼냈다고 하더군요. 정우 씨,
요즘 집안일로 말이 좀 많아요. 뭐, 개인 사정이겠지만, 회식 자리에선 누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주제를 그쪽으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SNS 며느리 말이야. 그 시아버지 집 팔았다는 얘기 들었어. 정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가 봐도 대놓고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에선 그의 의견이 무시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빠지더니 급기야 해외 출장도 제외됐습니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한테 집 받아놓고 문전박대한 그 집, 결국 팔렸대요. SNS 구경하다 충격받음. 역시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어야지. 그런 집안이 우리 회사에 있다고. 정우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던 출근이 늦어졌고 밤마다 소주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손주들과 놀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볼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 밑이 심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나를 안 봐줘요. 팀장도 부장도 전부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 불효자 맞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저 이제 회사도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요. 며칠 안에 자리 정리하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찻잔을 들지도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을 팔 때 정말 마음 아프셨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팔 때보다 그날 문 앞에서 쫓겨날 때가 더 아팠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우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마지막 회의실에서 퇴직 사유를 적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니 남은 건 몇백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한 게 있어? 내가 SNS 하면서 협찬받아서 애들 키우고 집 꾸미고 다 했잖아.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도 난 참았어. 그날 문전박대 당했을 때 난 진짜 미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집 팔고 회사까지 잘리게 만든 거야? 그건 내 잘못이지. 내 탓 아니야. 그렇게 며칠을 싸우더니 며느리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이젠 더는 못 살겠어요. 이 모든 게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 아들, 이제는 저랑 맞지도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아버님이 집을 팔아서 저희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거잖아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가 서서히 고요한 바다처럼 식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구나. 그래, 이혼해라. 그게 너희 둘을 위해서라도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집도 회사도 아내도 다 잃게 생겼어요. 전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을 몰랐다는 게 내 잘못이다. 그 말을 남긴 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말없이 거실을 정리하더니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가의 카메라도 더 이상 그녀에겐 의미 없는 짐이 되었는지 전부 중고로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그녀는 SNS를 지웠습니다. 팔로워는 이미 2만 명 아래로 추락했고
협찬사들도 전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남겨진 정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엔 소주병이 나날이 쌓여갔고 식탁엔 밀린 우편물과 고지서가 수북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화들짝 놀랐고 현관문이 울리면 술에 절은 제 방문만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우리 집에 언제 와? 그럴 때마다 정우는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들고 흐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며 그 집 쪽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발코니엔 커튼조차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텅 빈 무대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무대 말입니다. 정우는 그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 앞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구겨진 셔츠. 그는 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번 달 월세예요. 당장은 못 도와드리겠지만 어떻게든 시작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의자 하나를 꺼내 그를 앉혔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장 골목 청소 일 나가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나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 그 어른이 이제서야 삶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치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허리 굽혀 무거운 철제 박스를 나르던 뒷모습이. 그게 그렇게 뭉클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정우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문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비에 젖은 채 돌아서던 아버지 모습, 이제야 떠오릅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웠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우리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그 어떤 말보다 진한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뒤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심이면 된다. 정우는 그날 이후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인근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작은 식당의 주인이 연세가 많아 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우는 손발 척척 맞춰가며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손님 한 명이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물 한 숟갈에 마음이 풀렸다고요. 그 말 듣고 울컥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 감정보다 숫자와 성과표를 먼저 보던 애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랑 국수집 하나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월세 싼 자리에 작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르바이트하며 배운 것들도 있고 아버지가 가게 하실 때의 감각,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고된 줄만 알았던 제 삶을 이제 와서 아들이 배워보겠다니 말입니다. 며칠 뒤 혜균이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마침 시장 근처에 작은 점포 하나 나왔어. 임대료도 괜찮고 유동인구도 많은 자리야. 우리는 가게를 보러 갔고 정우는 직접 주방 구조를 그리며 열정을 보였습니다. 국수는 국물 맛이 생명이고요.
좌석은 6개만.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모습이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그 애도 책임지고 땀 흘리는 법을 배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가게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진국 면호가 어때요? 진짜 국물, 아버지, 진호의 친.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진국 면호, 나쁘지 않더군요. 진국 면호, 정우와 나는 간판을 나란히 달았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던 날, 혜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니들 부자지간이 맞긴 맞네. 간판 색깔 고르는데 한참 싸우더니 결국은 중간 톤으로 타협하더라. 정우는 주방을 맡고 나는 홀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첫날부터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장보다 들어온 아주머니들, 버스기사 아저씨, 대학생 커플. 처음 국물을 맛본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국물 어머니가 끓이던 그 맛이랑 똑같네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기특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진 한동안 몰랐지만 아마도 그건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설거지통 앞에서 땀을 흘리고 SNS 대신 국수 육수 끓이는 시간에 더 집중했습니다. 나는 종종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며칠 지나자 동네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아드님은 원래 그렇게 착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요즘에서야 착해졌죠. 늦은 효도도 효도는 효도니까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좀 살맛 납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웃어줄 때 뭔가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는 것. 그건 어느 고급 브랜드도 SNS도 줄 수 없는 감정이니까요. 진국면옥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되던 날, 나는 노인대학 친구들을 가게에 초대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국수든 수육이든 마음껏 먹어라. 그 말에 다들 웃으며 박수쳤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컴퓨터 수업 들으며 땀 흘리던 이들,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얼굴들이었다. 한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진호야.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그땐 집 팔았다고 한숨만 쉬더니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웃으며 수육 한 접시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정우가 직접 삶은 거다. 어때? 괜찮지? 어이구, 우리 아들은 이런 국물 못 끓여. 장사꾼 DNA는 피를 못 속이네. 그날 국수집은 왁자지껄했다. 노인대학 동기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정우는 주방 안에서 쉴 틈 없이 국수를 삶았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그랬다. 아내가 홀을 돌고 내가 뒤에서 국자질하던 시절. 그때와 너무도 닮은 풍경이었다. 저녁 무렵 정우가 슬그머니 내게 와 말했다. 아버지, 나중에 이 가게 옆에 조그만 공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어르신들 놀 수 있는 쉼터처럼요. 국수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좋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밤하늘. 그 텅 빈 캔버스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그 하늘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고향으로 내려간 뒤
정우는 아이들을 한동안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었고 학교 문제로 서울에 오지 못했다. 그러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손주들이 정우 집으로 며칠간 놀러 왔다. 정우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아이들 앞에 섰다. 은우야, 지아야 밥은 잘 먹었어. 아이들은 대답 대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몇 달 사이에 그 조그만 얼굴들이 더 작아진 것 같았다. 특히 둘째 지아는 말수가 부쩍 줄어 있었다. 정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문득 내게 물었다. 아버지, 애들이 왜 이렇게 저랑 거리감을 둘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넌 떠난 아빠였고 아이들은 남겨진 아이들이었으니까.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과 함께 가게로 왔다. 나는 미리 은우와 지아가 좋아할 만한 튀김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네 가게야. 여기 국수가 제일 맛있어. 아이들은 아직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렇지만 따끈한 국물에 튀김 한 조각을 넣어준 그릇을 앞에 두자 지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맛있어요.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 그럼 다음엔 할아버지가 지아 좋아하는 김치전도 해줄까? 은우도 국수를 다 비우고 나서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여기 오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여긴 너희들 집처럼 편하게 오면 되는 데야.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가게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숙제를 들고 오기도 하고 주방에서 아빠를 도와드리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정우는 주방에서 국수를 삶으며 아이들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그동안 못다 한 시간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가족이란 건 끊어진 줄 같아도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요즘 정우는 말투부터 달라졌다. 예전처럼 성과 하던 말은 사라지고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 국물 온도, 젓가락 위치 같은 말이 입에 붙었다.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가게 문 열고 국물 냄새 퍼질 때 그게 진짜 사는 느낌이네요. 나는 그 말이 괜히 울컥했다. 세상 뭣도 모르던 아들이 이제는 한 그릇 한 그릇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특하고도 미안하고 고맙기까지 했다. 가게 일 끝나면 정우는 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요즘은 은우가 계산대에서 돈을 세고 지아가 테이블에 물컵을 놓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집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손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이 집은 음식도 음식인데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요즘엔 이런 데가 잘 없어요. 가족이 다 같이 운영하는 것도 보기 좋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다 이랬죠. 요즘이 좀 변한 거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내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국수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뭔데? 지아가 식탁에 엎드려 자는 모습, 은우가 계산기 들고 계산하는 모습.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져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제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 나왔다. 이제야 내가 아버지가 된 것 같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아들의 흔적이 없었다. 그건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노인대학 강당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배움은 늦은 때가 없고 늦게 피는 꽃은 더 깊은 향이 있다. 처음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이 너무나 실감난다. 나는 지금 7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됐다. 인생 상담 코너의 고정 강사.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이야기였는데 컴퓨터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수다 떨다 내 이야기를 듣던 강사님이 말했다. 장진호 어르신,
이런 얘기는 강단에서 직접 들려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엔 떨려서 준비한 원고만 읽었는데 어르신들이 웃고 끄덕이고 박수까지 쳐주셨다. 며느리한테 문전박대한 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자존심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은 줄 수 있어도 무시받아선 안 됩니다. 내 말마다 반응이 있었다. 맞아요. 내 얘기 같아요. 그 말들이 나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실버 인생학교라는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실감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엔 고사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노인대학 친구들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야, 진호야. 네 얘기 전국으로도 퍼져야 해. 우리가 살 길이야. 누군가는 우리 편에 서서 말해줘야 해. 결국 나는 방송국에 갔다. 라이트가 켜지고 마이크를 달고 진행자의 질문에 답했다. 왜 그 집을 파셨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이 더 이상 저를 집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화가 빗발쳤다. 그때 잘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 삶도 지켜내야겠어요. 늦은 나이에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몰랐다. 며칠 후 방송에서 내 이야기가 나가고 난 뒤였다. 진국면옥 앞에 낯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 방송에 나오신 그 할아버지 가게 맞죠? 시아버지 집 팔았다는 그 국수집이 여기예요? 정우는 당황했고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예, 맞긴 한데 국수 맛도 괜찮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연 있는 국수집, 진짜 인생 맛이 나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가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주문 받고 지아는 테이블에 물을 놓고 은우는 계산대 앞에서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국물 맛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국수 드시고 마음도 푸시고 가세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정우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결단 내리지 않으셨다면 전 아직도 회사만 붙잡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아빠보다 스마트폰을 더 믿는 아이로 컸을 거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늦게 깨닫는 것도 용기다. 중요한 건 돌아왔다는 거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내 무릎에 기대 앉아 물었다. 할아버지, 다음엔 우리 가게 말고 놀러도 가요. 우리 가족끼리 진짜 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늦은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불 꺼진 가게 안, 국수 냄비의 따뜻한 잔열처럼 우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일어설 줄은 몰랐지만 그 결단 하나가 가족을 되살렸고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당신도 지금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 내세요. 자신을 지키는 결정이 결국은 모두를 지켜내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세월의 온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